네, 오늘이 3.1절인데요. 이제 사전투표까지 사흘 남았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에 쓰일 수표용지 인쇄도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안철수 후보 각각 기호 2번, 4번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선이 사자 대결로 가게 됐는데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가장 궁금한 대목입니다. 치열한 대선 전국 네 분 패널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송금주 민주당 선대위 상황실 상황단장, 윤희석 국민의힘 선대본 대변인, 정기남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각 당의 대변인 또 상황단장 쉬는 날 없으시죠, 뭐? 네.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가장 궁금한 게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단일화가 이제 사실상 무산되면서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 달라진 지지율은 어떤 후보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먼저 최근 나온 여론조사를 살펴보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 지지율 한번 전망해보죠.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를 받아서 조사한 걸 보면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가 39.8 똑같습니다. 소수점 아래까지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8.2%를 얻었고, 그리고 2월 26일 전국 성인 18세 이상 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서든포스트가 CBS 의뢰를 받아서 조사한 걸 보면 안철수 후보가 8.1 나왔고, 이재명 후보 40.0, 윤석열 후보 40.4, 그야말로 소수점을 놓고 다투는 초박빙 접전입니다. 조금 차이가 나는 것도 있는데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오마이뉴스 의뢰를 받아서 전국 성인 18세 이상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2월 26일 날 조사한 겁니다. 윤석열 후보 42.0, 이재명 후보 39.5 이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KSOI 조사도 하나 있었는데 이것은 전화 면접 조사하고 또 방식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크게 나오기도 했는데, 이제 가장 궁금한 것은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전체적으로 8% 내외로 조사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8.2, 8.6, 8.1 이런데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결렬 선언 이후 어떻게 될까 하는 건데, 장성철 교수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좀 하락 추세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까지 공표가 되죠. 그렇습니다. 3월 2일까지 조사한 거는요. 예. 딱 뭐 3월 4일 날 공포할 수도 있고 5일 날도 공포할 수가 있어요. 근데 3월 3일부터 조사한 것들은 공포를 못 하는 거죠. 네. 예.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추측하는 것은 뭐냐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의 그 표심을 좀 분석을 해보면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들이다. 그렇다면 투표율이 다가올수록 사표 방지 심리도 분명히 나올 것이다. 나는 정권 교체를 원하지만 안철수 후보를 좋아하지만 안철수 후보를 찍으면 정권 교체가 안 될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 일부는 좀 윤석열 후보 쪽으로 이동하지 않을까.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좀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빠진다. 빠지면은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습니까? 한 3주 전에요. 예. 안철수 후보가 뭐 단일화를 했을 때 그 표심이 어디로 가냐라고 이렇게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봤었는데, 반은 윤석열 후보에게 가고 4분의 1은 이재명 후보한테 가는 그런 여론조사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안철수 후보가 빠지게 되면 결국엔 윤석열 후보에게 좀 더 많이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정기남 대변인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기본적으로 수치만 놓고 본다면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안철수 후보가 후보 지지율이 어떻게 윤석열 후보와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를 어떻게 나뉘는지 보면 제가 본 조사 결과로는 38.2 대 27.3이에요. 그렇게 정확하게 나와요? 그 조사 수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38.2 대 27.2. 38의 윤석열 후보로. 예.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로 27.2면은 거의 4대 3 비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특정 후보에 쏠림 현상은 그렇게 생각보다 높지 않다. 좀 전에서 뭐 장성철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50%는 좀 저는 이렇게 높게 이제 상정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역시 이제 그 사표 방지 심리라는 게 작동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여론조사 수치보다는 이게 무응답층이 없어지기 때문에 실제 득표율은 다 후보들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2~3% 정도씩. 그렇게 봤을 때 안철수 후보도 뭐 어찌보면 통상적인 선거라면 이를테면 단일화 논의가 없었다든가 뭐 이러면 좀 다르겠습니다만 왜 제3지대 정당에 대한 기본적인 또 표심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도덕성을 좀 중시하는 부동층의 어떤 그런 여론들을 감안하면 저는 뭐 한 8%에서 10% 내외의 실제 득표율이 이렇게 그 정도는 여전히 유지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되겠어요. 38.2 대 27.2로 갈릴 거다라고 하는 것은 단일화를 전제로 한 조사 아닙니까? 단일화를 전제로 한 조사긴 하죠. 그러니까 단일화가 돼서 네. 안철수 후보 이름이 투표용지에서 빠졌을 때 네. 38.2 대 27.2로 이렇게 갈릴 네.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건데 이게 완주를 할 경우에 어느 쪽으로 갈릴 거냐 하는 것은 또 그 조사하고는 다른 좀 거잖아요. 다른 맥락이죠. 그 부분은. 네, 그렇죠. 네. 윤희석 대변인 전망은 어떻습니까? 뭐 팔이 안으로 굽는 그런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한데 요거를 좀 저는 유심히 봤습니다. 물론 안철수 후보의 표가 뭐 저희 쪽으로 많이 간다, 이재명으로 많이 간다 해석이 여전히 있지만 이번에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과정에 대해서 해명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그동안 보여줬던 안철수 후보의 이미지를 상당히 많이 좀 실추시킬 수 있는 상황이 국민들께 노출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뭐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또 가까운 의원은 뭐 협상을 했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국민들이 보셨을 때 이분에 대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지지를 좀 옅어지게 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이분이 2월 13일 날 저희에게 정권 교체하기 위해서 후보 단일을 하자고 제안한 만큼 적어도 이번 대선에서는 정권 교체하는 후보군의 한 명이었을 거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한테 실망했다 또는 사표 심리 이게 작용을 하면 결국은 저희 쪽에 더 많이 온다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예. 일단 전체적으로는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지금보다는 내려갈 거다 이런 전제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송금주 단장도 그렇게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뭐 그러니까 우리 대변인님 윤희석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보는 시각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그런 시각들은 이미 그 윤석열 후보 측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있고 또 그쪽에 이제 확실히 이미 서 있는 사람들. 근데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보면은 뭐 3주 전까지 굉장히 높게 나온 적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8%까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그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 중에 안철수 편을 들었던 분들은 이미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을 보면 일단 기존 팬덤층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3지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 정기남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도덕성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선거일이 가까울수록 물론 조금씩 빠지겠지만 그 빠지는 정도가 양쪽으로 골고루 빠지는 것이고 적어도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표심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유지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부분이 이제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리고 어느 쪽에 더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건데 일단 내일쯤 이제 뭐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런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남 대변인. 민주당에서 사실 지금 정치개혁안을 일요일 날 긴급 의총을 열어서 당론으로 채택하고 하는 것도 일단 안철수 후보 또 심상정 후보 가지 못하게 우리 한편이다라고 하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 놓으려는 그런 전략이잖아요. 그렇죠. 뭐 부인할 수 없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봤을 때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 민주당에 유리할까요? 아니면 빠지는 게 유리할까요? 글쎄요, 좀 뭐 그렇게까지 시뮬레이션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결국은 안철수 후보 온전한 지지율을 가져가는 것이 저는 뭐 맞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는 저는 게 이 정도 가는 게 맞다. 자기 지지율 가져가는 게 또 선거의 원리에도 맞는 것이고. 맞다가 아니고 유리하다죠. 유리하다. 그리고 유불리의 문제를 떠나서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통합정부 정치개혁 구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른바 반윤연대 비슷하게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까지도
어떤 뭐가 좀 엮어낼 수 있는 뭐 물론 후보들이 단일화를 하거나 이렇게 후보 사퇴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이 하나 있다면 또 한 측면은 이 중도 부동층을 겨냥한 저는 그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를테면 중도 부동층일수록 정치 혁신에 대한 열망이 강하거든요. 어떤 이념적 정체성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뭔가 정치를 한번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양수겸장으로 볼 수 있는 거다. 두 후보 지지층을 묶어놓은 측면도 있는 것이고 또 한 측면에서는 중도 부동층을 겨냥해서 지금 막판은 결국은 다 결집할 대로 결집한 상태거든요. 그 속에서 남아있는 뭐 최대한 6% 내지 7%의 부동층을 공략하기 위한 또 하나의 어떤 선거, 정당이라고 하는 게 선거 때 내는 게 다 선거 전략이니까요. 뭐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장성철 교수 어때요? 그런 점에서 보면 민주당에서는 지금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일단 3자 대결 구도, 4자 구도로 가게 만드는 것이 가장 유리한 전략이라고 봤을 때는 그 부분은 민주당 전략이 성공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앵커님께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안철수 후보랑 계속 우리도 같이 할 수 있어라는 분위기를 민주당에서 계속 퍼뜨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실질적으로 안철수 후보와 우리가 단일화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보다는 국민의힘 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견제구와 같은 역할을 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저는 성공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게 뭐냐면요. 최근에 안철수 후보 워딩을 한번 보세요. 예.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은 별로 없어요. 거의 언급 안 해요. 한 3일 전부터.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매섭게 지금 공격을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어느 정도 민주당의 전략 성공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사실 이제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들이 과반이었다가 지금은 좀 빠지기도 했지만 아직도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권을 연장하자라고 하는 여론보다. 그리고 많은 보수 매체들 그리고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계속 단일화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과연 국민의힘이 또 윤석열 후보가 그만한 절박함을 보여줬는가? 지금 결렬의 책임을 놓고 이렇게 서로 싸우는 그런 모양새인데 말로만 혹시 아직도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일요일 윤석열 후보가 기자회견 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적어도 그 합리적인 수준의 절박함을 가지고 안철수 후보 측과 얘기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기본적으로 당선을 꼭 해야 하는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힘이 더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 쪽에서 얘기한 단어가 좀 그렇지만 조건이라든지 선결 과제에 대해서 저희는 진지하게 접근한 것이 사실이었고 오죽하면 후보가 직접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의 과정은 그건 굉장히 이례적인데 어찌되었건 안철수 후보가 계속 자르고 있고 저희는 그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그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너무나 좀 예상과 다른 행보를 보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10년 전에 정의당 이정희 후보와 같은 역할을 안철수 후보가 하고 있지 않느냐. 그때 왜 그랬냐면 한 2, 3% 정도 되는 이정희 후보의 지지율이 사퇴를 하면서 문재인 후보한테 그냥 옮겨간다. 그럼 굉장히 우리 위험하겠다. 굉장히 그 위기감을 느꼈었어요. 선거 투표날 직전에. 근데 보니까 뭐 나중에 해석이긴 하지만 보수를 결집하는 효과를 줬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뭐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보수를 집결시키는.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저렇게까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철수 후보 본인에 대한 이미지에 상처를 줘서 뭔가 표심의 변화가 있다 이런 정도 해석을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어제도요. 잠깐만요. 예, 먼저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뭐 특별히 이제 부연하려고 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단일화에 대한 저는 진정성은 제로였다. 예. 그건 뭐 이미 어제 그 이태기 본부장의 그 소위 이른바 마치 그 뭐 수사기관의 허위 조서였다 협상 일지를 보면 이 말 속에 깊게 배어 있다.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후보가 어떤 그 기자회견 전까지 상황에서 전혀 보여준 진정성이라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고 또 한 측면에서는 절박성일 텐데 방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 팔다리를 떼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또 뭐 보수 언론의 칼럼처럼 보쌈이라도 해온다는 자세로 이렇게 과연 했던 것인가? 저는 그런 그 자세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여전히 다 이미 사람들은
관객도 다 끝났다고 하는데 굳이 또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건 뭐냐? 앞서 얘기한 지금 뭐 윤석 대변인이 그 희망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뭡니까? 야, 마지막까지 우리가 그래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단일화를 위해서 정말 노력했는데 결국은 안철수 후보가 걷어찬 거야 라는 책임론이 하나 덮어씌우기 하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야권 지지층 정권 교체를 염망하는 야권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예. 자, 형식은 단일화에 대한 것은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당내 분이 끝났다는 데 불구하고 저렇게 마지막 날까지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형적인 헐리우드 액션이죠. 민주당 표정이 좀 밝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요? 정의남 선배님의 분석은 정말 정확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런 의도를 갖고 일요일 날 윤석열 후보가 직접 기자회견을 한 것 같은데 진정성만큼은 금요일부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협상 내용을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통령 빼고 다 가져가세요. 선택하세요. 이런 식의 협상한 내용이었고, 솔직히 1등 후보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런데 이제 3, 4등 후보에게 그렇게 절실하게 문자를 보내서, 문자 내용 보셨잖아요. 거기 보면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저희 정말 단일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이것까지 공개했어요. 적어도 목요일까지는 진정성과 절박함이 없었는데 금요일부터는 있었다. 이태기 본부장 말에 따르면 그게 다 알리바이를 남긴 거예요. 왜 이태규 본부장 말만 믿으세요? 믿는 게 아니라 제가요. 예. 네, 기본적으로 그 협상 과정의 자세한 부분들을 공개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그 단일화의 목적 자체가 좀 서로 다른 거죠. 그러니까 협상 상대방인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가 정치라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정치라는 이유에 대해서 충족을 시켜주는 협상 전략을 해야 되는데, 권력 나눠주겠다는 형식의 그런 절박함, 또는 내가 대통령이 될 테니까 나머지 권력을 일부 주겠다, 이런 식의 접근은 안철수 후보를 설득하기 어려운 거죠. 제가 그걸 송금주 단장한테 한번 여쭤보고 네. 싶었어요. 어제 제가 정말 종일 프로그램을 통해서 왜 그랬을까 한번 좀 분석들을 좀 해주세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훌륭한 패널들이니까. 근데 왜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 새벽까지 대리인을 보내서 협상을 했는데도 안 받아들였을까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훌륭하신 분들이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제가 이해가 되게 납득이 되게. 그런데 제가 납득할 만한 말씀을 해주신 분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송금주 단장은 제가 왜 기대를 하냐면 안철수 후보랑 의정 활동을 같이 하셨잖아요. 네. 같은 당에서. 누구보다 안철수 후보를 좀 아실 것 같고. 네, 조금 압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는데 안 받아들였을까요? 한번 손금주 의원의 분석을 듣고 싶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들은 그냥 단순한 정권 교체를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원하는 지지층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더 좋은 정권 교체에는 정치 개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당제 구조에서 안철수로 표방되는 제3지대 세력, 중도층의 정치 권력화에 대한 의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 실어줄 것인지, 한번 윤석열 후보가 앞으로 정치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권력을 나누는 구조로만 접근했다. 저는 거기에 그 안철수 후보나 그 지지층을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그것이 앞으로도 나머지 기간 동안도 안철수 지지층이 이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된다. 더욱이 이재명 후보는 계속해서 실용과 함께 정치개혁을 표방해 왔거든요. 그리고 그 정치개혁의 청사진 속에 그런 심상정이나 안철수 후보의 세력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 쪽에서 어떤 제안을 했으면 받았을까요? 구체적인 앞으로의 정치 개혁의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당에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해라, 아니면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해라, 이런 수준이 아니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 세력, 제3지대의 정치 세력이 한국 정치에서 어떻게 지속 가능한
형태로 다당제 구도로 남을 수 있느냐에 대한 답을 가져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도 있지만 그냥 저 여론조사 단일화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합시다라고 했으면 받았을 것 같아요. 안 받을 명분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윤석열 후보가 기자회견 하겠다고 했을 때 대체적인 예상은 이제 정말 급해졌으니까 우리가 예상한 것은 그렇게 선택지가 넓지 않았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안철수 후보가 요구해온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받겠습니다. 합시다. 우리 함께 갑시다. 이럴 줄 알았거든요. 왜 안 그랬어요? 늦었죠. 그 얘기를 하기에도 애초에 여론조사 경선을 통한 후보 단일화라는 제안은 어떻게 보면은 좀 무리한 거잖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왜 안 받았느냐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게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지지율 차이가 너무 났다는 거를 떠나서 왜 그것을 던지냐들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철수 후보는 적어도 제가 그분 심중에 들어가 본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도 본인이 야권 단일 후보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던졌고 그 조건에 충족되지 않으니까 어떠한 조건을 내걸어도 부족하다고 생각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틀어졌다고 보고. 그런데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살펴보면 결국은 그 거대 정당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좀 더 나은 기반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충분히 양보하면서 던졌을 때 그 정치적인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윤석열 후보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건 끝까지 지키면서 안철수 후보한테 결국은 들어와서 역할을 해라 이런 걸로 시종일관 유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출발해서 서로 인식이 달랐던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 얘기하셨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정몽준 후보보다 노무현 후보가 더 지지율이 낮았고 단일화했을 경우에 질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단일화를 했고, 근데 이번에 이제 윤석열 후보는 안철수 후보는 혹시라도 지금 역선택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자기는 이제 질 거라는 생각도 하면서 했다라고 하지만, 근데 아예 그 여지를 윤석열 후보는 이미 딱 선을 그어놓고 협상을 하지 않았나요? 왜 그랬냐면 불과 1년도 안 된 시점에 안철수 후보와 저희 오세훈 후보가 단일화를 위해서 아주 길고 지루한 협상을 벌였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기억을 합니다. 저는 진짜 좀 그랬어요. 그 말씀으로 전달하기 어려울 만큼 너무너무 힘든 과정이었고, 그건 서울시장인데도 그랬는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단일화를 한다고 하면 물론 안철수 후보가 그때 그대로 하자고 했지만 다른 겁니다. 조사 문구 다시 할 거고 무슨 회사가 어떻고 이 과정이 그렇게 빨리 끝나지 않을 거고 그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했었던 거예요. 단일화가 아름답게 돼야 시너지가 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설령 여론조사에서 저희가 이겨서 단일 후보가 된다 한들 무슨 시너지를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는 저희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한마디만 좀 이번 협상 과정을 좀 보면서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에서 좀 안철수 후보에 대한 좀 깊은 연구가 필요했었다. 진정성이라는 거 다 연결된 건데 2012년 단일화 협상 생각해 보십시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 협상이 진행됐었는데 공개된 협상이었거든요. 사실은 이제 내용은 비공개지만 구체적으로 협상팀을 꾸려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도요. 안철수 후보의 의사결정 방식을 봤어야 돼요. 이 협상팀에 나간 안철수 후보 측 그때는 무소속입니다. 그 당시에 가면은 협상이 안 됐어요. 왜? 민주당에서 제안하는 여러 가지 안들을 제시할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 방식이 됐든 어떤 여하의 방법을. 근데 왜 협상팀은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냐? 안철수 후보로부터 훈령이 안 내려와요. 그냥 듣고 오라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협상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자,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반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번에도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만났어야 하는 거예요. 예. 자, 지금 단일화 얘기를 좀 하다가 시간이 다 됐는데요. 1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